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글과 생각, 기말 시험 온라인 과제물 문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는 이제 크게 세 개의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이 글과 생각에 대해서. 그래서 그 전체 틀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첫 번째 글과 생각의 이제 그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그 정약용의 농화강지죠, 농화광지. 이거와 그다음에 송중길의 제망자문이죠. 자, 이걸 읽고 각각의 글이 지닌 장점 및 공통점과 차이점 이걸 이제 이야기를 하라고 나왔어요. 자, 여러분 교재로는 39페이지, 36페이지에 보면 농아광지라는 게 있습니다. 이 농아광지라는 것은 이제 죽은 그 아이를 위해서 쓴 글이죠. 쓴 일종의 묘지명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자신의 이제 아들에 대한 어떤 죽음 이런 것들을 쓴 글이 바로 이 정약용의 농화강지입니다. 그래서 이 정약용의 농화강지는 어떤 그 죽은 아이에 대한 외형 묘사가 상당히 잘 나타나 있죠. 여기 37페이지에 보시면 두 번째 단락의 넷째 줄에 보면 37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단락의 넷째 줄에 내 모습은 이렇게 나오는 거 있죠. 내 모습은 깎은 듯 빼어났고 뭐 이렇게 해서 송곳니가 드러났다 이런 거.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일종의 죽은 그 아이에 대한 외형 묘사죠. 자, 이런 외형 묘사가 상당히 이제 뛰어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 글은 일반적으로 이제 크게 나누면 동기 부분이 처음 시작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짧은 인연, 아이와의 짧은 인연, 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 농아와의 이별 이런 것도 이제 이야기가 이쪽에 또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교감을 느끼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소라 껍질을 이 도착하니까 슬프다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결국 이 소라 껍질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어떤 이제 부자의 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고, 일종의 정주영의 유리창처럼 죽은 아이에 대해서 이제 애도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농화강지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제망자문이라는 42페이지에 보시면 제망자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거기 이제 해제도 나오죠. 이 글 역시 농화강지와 같이 죽은 자식을 대상으로 쓴 글이다. 정약용의 글이 어려서 죽은 자식을 대상으로 지은 것이라고 한다면, 송중길의 이 글은 장성에서 죽은 그 뭡니까 자식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 차이점이 그런 거죠. 차이점. 이 두 글의 차이점으로 보면 이 농화강지는 그 어려서 죽었죠. 어려서 다이한 거죠.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제 제망자문은 성장해서 이제 다이한 거죠. 이런 것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그 제망자문에 대한 설명이 쭉 나와 있죠. 이야기가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 두 개의 글을 쓰실 때에는 일단 농화강지와 제망자문의 우리말 해석 부분을 잘 읽어보시고요. 두 글의 공통점과 차이점. 일단 공통점은 이제 어쨌든 죽은 공통점이라는 것은 죽은 자식을 대상으로 한다. 죽은 자식을 대상으로 한다. 자,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거 차이점은 이거다. 라는 거죠. 이제 여기서는 이렇게만 쓸 수는 없고요.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어떤 그 예시, 그러니까 인용을 해서 그 어떤 그런 내용에 대한 인용을 해서 공통점을 찾고, 인용을 해서 차이점을 찾고, 이런 그 연습을 이제 그런 걸 여러분이 쭉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용 자체를 꼼꼼히 좀 읽어보시면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런 차이점을 보시고요. 이번에 보면 이광수의 동포의 고함,
이라는 책이 있죠. 그 글이. 자, 그 글에서는 이제 그 뭡니까? 페이지로 따지면 97페이지네. 97페이지. 자, 97페이지에 나오는 자, 페이지 97쪽입니다. 그 이광수의 이제 동포의 고함. 이 동포의 고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뭡니까? 그 형식적인 특징. 형식적인 특징. 그리고 이걸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광수의 이 글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상당히 뭡니까? 이 형식이라는 게 약간 뭐랄까요? 그러니까 편지 형식으로, 서간체 형식으로 쓰여진 그런 어떤 글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글은 동포에 구하다는 의미 자체가 그런 의미로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교재로 112쪽을 보시면 나오죠. 동포의 고함에 관해서 1940년에 이광수가 쓴 친일적인 성격의 글이다. 그래서 이광수의 친일 행적이 드러난 글이죠. 이경훈이 동포의 고함이라는 제목으로 번역했다. 동포라는 것은 일본인을 포함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선 일체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일본인 포함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인과 일본은 같은 동포다. 그래서 일본을 조국으로 생각해서 비식민지를 극복해야 된다. 일본의 국민이 되어서 민족을 보존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펼치는 이야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이제 이 글을 여러분이 좀 써주시면 될 것 같고, 형식적인 특징은 일종의 이제 그 서간문의 편지글이죠. 이 서간문의 형식으로 이제 되어 있고, 이 글을 통해서 글쓴이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계몽적이면서 일본의 어떤 체제에 순응해라. 일본의 체제에 순응을 해라. 그러니까 결국은 일본의 그 국방력의 3분의 1을 담당해야 된다. 우리 그 한국에서 거기 그 105쪽을 좀 보시면 105쪽에 보면 그 나오죠. 그 여섯째 줄에 보면 병참기지 역할한다. 병참기지 역할 이런 부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밑에서 두 번째 보면 조선인 일본 국방력의 3분의 1을 담당해야 된다. 이런 내용도 나오죠. 그러니까 결국 이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우리도 일본의 그 어떤 전쟁 이런 데 참여를 해서 이런 내선 일체 이런 것을 느껴야 된다. 그런 의미죠. 거기 그 106페이지에도 나오죠. 마지막 단락에. 비록 특별지원병이지만 군은 이미 반도인 장정이 훌륭히 국군에 편입되는 걸 보았으며 가까운 장래에는 국민 개병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짊어질 것이 약속되어 있네. 반도인이 이 의무마저 훌륭히 수행한다면 더 이상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닐까?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전쟁에 참여하라는 겁니다. 결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가 되도록 노력해라. 뭐 이런 내용으로 쭉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떤 내용을 인용을 하셔서 좀 서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최연배의 한글과 문화혁명, 남강우의 국한 혼용문. 이거에 대한 이제 견해를 보면 일단 그 253페이지를 보시면 253페이지입니다. 거기에 이제 최연배 선생의 이제 그 한글과 문화혁명. 자, 이 부분은 무슨 말입니까? 이 최연배 선생님 호조차도 우리말이죠. 외솔 최연배죠. 이분은 이제 결국 우리말이 중요하다. 우리말을 이렇게 써야 된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이는 그런 말조차도 전부 다 우리말로 써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분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이 쭉 그 의미를 좀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의 주장을 읽어보면 상당히 이제 우리말이 상당히 더 중요하다. 그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내용으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거기 그 263쪽에 그 마지막 단락을 좀 보세요.
또 그네는 연초란 한자 그대로가 흔히 쓰이고 있지만 사실은 일반적 흔히가 아니요. 다만 전매청에서 주는 연초 소매소라는 문제가 여기 붙어 있을 뿐이다. 입말로서는 연초가 별로 쓰이고 있지도 아니하는 평편인즉 이러한 말수는 한글 전용에 따라 없어져야 할 것이거늘 무엇 때문에 연초를 보존 사용해야 한다고 하는지 알기가 어렵다. 이 연초라는 것 자체가 뭡니까? 연기나는 풀이라는 뜻이죠. 한자를 보면 이게 그 연기 연자거든요. 그다음 풀초자죠. 그래서 이런 한자말 따위로 말미암아 쭈그러지고 사라지는 것들에 대해서 보존에 관심을 일으킨 일이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한자로 굳이 쓸 필요 없이 우리말로 되는 것은 우리말로 써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쭉 이야기를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 다 그런 내용으로 볼 수가 있어요. 이제 한자라고 하는 것은 시간은 많이 들이지만 별로 남는 게 없다. 259쪽에도 이제 보면 인용문 나오죠. 동경시 소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아이들에게 시험한 즉 그들이 소학교 6년 동안에 한자 1500여 자를 배웠는데 졸업 시에는 겨우 479자만 기억하고 있다. 이런 말 나오죠. 그래서 이제 한글 전용 교육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한 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그런 한글 전용 거기 뭡니까? 265쪽에 보면 나오죠. 한글과 문화혁명. 일생을 한결같이 한글 전용을 주장하고 그것을 몸소 실천한 글쓴이가 한글만 쓰기를 단행했다. 문화혁명을 이뤄야 된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말을 상당히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뭐 비행기도 날틀이라고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동사도 우리말로 음직시라고 써야 된다. 뭐 이런 걸 주장한 분이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한자 혼용 부분을 쓰신 남광우 이분은 국어 한문 이것을 같이 이렇게 써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한글 전용론이라고 하는 게 명분론은 되지만 실이 너무 많다. 득보다는 실이 많다. 266쪽에 두 번째 단락 첫째 줄 나오죠. 명분론은 될지언정 득보다 실이 많은 주장이요. 이제는 민족문화나 민족교육에 앞날류의 침묵을 지켜줬으면 하는 주장이다. 한글 전용은 불가하다 이렇게 나왔죠. 한자 병용이 마땅하다. 자, 이 남강우 작가의 북한 혼용론. 는 그런 이야기를 쓰는 거죠. 그래서 이 한글 전용론은 불가하다. 그리고 한자 전용이 병용이 맞다. 한자를 같이 쓰라는 거죠. 병용. 이런 게 마땅해서 이제 써야 된다는 설명을 쭉 이야기해서 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이제 그런 내용으로 이야기가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말 자체가 이제 뭐 70%가 한자어죠. 268쪽에 3번 우리말의 현황과 장래에 보면 나오죠. 다섯째 줄에 한자어는 수록어휘 25만 8천 중 70%가 된다. 고유어의 3배나 된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글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이게 쓰긴 쓰지만 뭡니까 글자 자체가 이제 우리말만 써놓으면 예를 들어서 회의라고 이렇게 써놓으면 이게 회사에서 회의를 하는 건지 인생의 회의를 느끼는 건지 이런 걸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의미 자체를. 그래서 여러 가지의 맥락들의 의미들이 이제 있는 거죠. 여기서 나온 걸로는 269쪽에 네 번째 단락에 금수가 나오죠. 그러니까 금수를 그냥 우리말로만 써놓으면 날짐승 이런 의미인지 수입을 금지하는 금수인지 또 삼천리 금수강산 비단으로 수놓은 금수인지 이런 걸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또 성인이라고 써놓으면 성장한 성인인지 성장한 어덜트의 성인인지 아니면 세인트 그 성인인지 알 수가 없죠. 이런 걸 한자로 이렇게 쓰면 성인 또 성인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는데 우리말로만 써버리면 이게 이제 어떻게 될지가 알 수 없다. 그리고 이제 한글과 한자 거기 307쪽이 나오죠. 4번에 한글은 독창적이고 과학적이어서 훌륭한 글자의 면을 가지고 있다. 해가지고 이제 어떤 한글의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이제 쭉 읽어보시면 그런 것들이 이제 쭉 나오죠. 근데 한글은 그 표음문자죠. 표의성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한 좀 단점이랄까요?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이 한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좀 어렵긴 하지만 그 한자 속에 여러 가지의 그 맥락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이 한자를 통해서 이해하는 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강하다. 이런 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73쪽에 보면 한글 전용법, 한글 전용 교육의 그런 그 폐해 이런 것들도 나오죠. 한글 전용을 하긴 했지만 그 한글 전용이라는 것 자체도 상당히 폐해가 많이 있다라는 내용이 쭉 나와요. 그런 것들 좀 염두에 두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274쪽에 보면 그 한자 문화권의 현황, 한글 전용 교육의 시정책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시정을 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해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우리도 이제 한때는 막 한글을 전용으로 쓰자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한자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는, 우리 동아시아 문화권 자체가 한자 문화권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쭉 정리하셔서, 그러니까 이 최연배 선생님 이 부분은 한글 전용이고 이 부분은 한자 병용을 이야기할 내용인데, 이것들에 대해서 잘 정리하셔서 여러분의 견해, 나는 한자가 좋다, 나는 한글 병용이 좋다, 이런 걸 쭉 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